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더 갖고 있어도 됩니까? 비트코인?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은 파는 거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파는 거 아니다. 여러분 코인 좀 갖고 계십니까? 동전 말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는 코인 잘 모르는데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50년 있다가 손자가 아니 할머니는 그때 코인 안 사고 뭐 했어? 그러면 너 그때 큰일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거 부루마블 돈 아니니? 이런 질문도 여전히 받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는 건지 올해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투자할 만한 시점이 지금이 맞는지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오태민 겸임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워낙 인기가 많으셔서 이 업계에서 거의 큰형님 이렇게 다들 부르더라고요. 좀 작가님이라고 부릅니까 보통? 네, 그렇습니다. 작가님을 기다리는 팬들이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더 갖고 있어도 됩니까? 비트코인?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은 파는 거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파는 거 아니다.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지금 올 초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좀 이제 상승 분위기라는 건 다들 동의하는데 과거의 패턴도 그렇고 네. 내년 초쯤에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아직 시작이죠. 올해는 아직 시작이다. 그냥 연초의 시작 그거 말고 사이클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억 원 부근에서 살짝 조정받아서 오늘 아침에 비썸 기준 한 9,7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다시 올라가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올해 안에 하지만 그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네. 뭐 평상시에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5% 폭락을 합니다. 무서워서요. 그래서. 네. 그리고 뭐 20% 폭락도 뭐 드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하실 거면 5%는 그냥 일상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억 넘었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있는 기준이고 달러로는 7만 달러거든요. 7만 달러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다. 그러면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할 걸 껄무새가 되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을 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보다는 작년에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작년은 그쵸. 별로 이렇게 언론들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작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꾸준히 올랐거든요. 2배 정도. 그러니까 원래 모든 자산이 그렇죠.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잡는 게 제일 좋죠. 지금은 사실은 상승장이 시작된 지 한 6개월쯤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상승 여력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사야 된다면 지금 사는 게 맞습니다. 사야 된다면 지금 사는 게 맞다. 근데 사야 된다고 앞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요.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주변에 알리면서 제 주변 지인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년 주기로 오는 이런 상승장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결국 오래 못 갑니다. 그건 왜 그래요? 결국 비트코인은 사실은 그 저주를 많이 받아요. 축복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올라갈 때도 물론 관심을 받지만 네. 이제 폭락하고 떨어졌을 때 이제 지식인들과 이제 권위 있는 분들, 네. 정보 관계자들, 그다음 미디어가 이제 저주를 쏟아내거든요. 그럴 때 못 버티죠. 네. 근데 가격의 흐름이 사실은 이게 되게 무섭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무서운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을 쳤을 때 재작년에 2천만 원대까지 갔을 때 와 이거를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다음에 작년 초에 3천만 원대 갔다가 연말에 4천만 원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쭉 올라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는 너무 많이 빠져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고 다른 한 가지는 아마 다들 생각하실 텐데 주식은 뭔가 근거가 있잖아요. 네. PBR, PER, ROE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코인이 된다 안 된다 오른다 빠진다를 뭘 가지고 붙들고 분석할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는 투자자들은 뭘 보고 선택을 하면 좋습니까? 비트코인은 주식 같은 이렇게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징표는 아니죠. 그렇죠. 배당도 없고. 네. 그래서 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금도 기준이 없거든요. 금의 그 내재 가치나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금 가격을 그것이 반영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전 세계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정부들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놓고 좀 조절을 하죠. 비트코인도 이제 그런 성숙 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은 비성숙한 자산이죠. 그러나 올해 1월에 이제 미국의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네. 비트코인 이제 성숙 자산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 걸쳐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금값이 오르는 건 이제 중국에서 많이 확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집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곧 보게 될 거예요. 한 2, 3년 진짜요? 안에. 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사는 날이 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자신이 없네요. 한국은행은 그럼 나중에 온다고 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연준이 산다. 그렇게 미국하고 아주 가까운 나라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네. 러시아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쪽은 입장이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중동 머니들. 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들이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 진짜 중앙은행이 뛰어드는 날이 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그 과정 동안 굉장히 그 좋은 날이 별로 없었어요. 저한테는. 보통 네. 비트코인은 한 365일 중에 5일만 좋고요. 네. 300일이 안 좋습니다. 그럼 밤에 어떻게 자요? 24시간 돌아가는 장인데. 그래서 확신이 필요하죠. 확신하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비트코인은 단지 비트코인을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정학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한 국제 역학을 이해해야지 비트코인의 네. 전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금연에서 비슷합니다. 달러화 패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세력들이 늘어날수록 그렇죠. 비트코인의 값이 올라간다. 네. 그러면 예전에 작가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반출해 볼게요. 예전에 비트코인 값이 실질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건 키프로스에서 은행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뒤부터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청취자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비트코인은 그 속성상 그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그 안티테제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한다.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초기에는 아주 컬트화되어 있었죠. 약간 종교 비슷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안에서는 이제 그런 신념이 있었는데 키프로스가 이제 모라토리움을 하니까 주변에 그걸 들었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말이 맞네 하면서 이제 샀던 거죠. 물론 뭐 그때만 해도 아직도 소수였죠. 그때 한 1불 갔던 것 같은데요. 뭐 1불도 안 되고 막 그랬었나 봐요. 예. 저도 그때는 비트코인 몰라서 나중에 네. 역사를 공부한 겁니다. 네. 근데 작년 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뱅크런이 있었죠. 요새는 이제 디지털 은행이니까 뱅크런도 아니고 이제 뱅크 클릭이죠. 예. 그렇죠. 사실 모바일로 그냥 탁탁 네. 다 처리가 되니까요. 그때 네. 반등 모멘텀이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기존의 기성의 금융기관이 잘 못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데 저처럼 비트코인 초창기에 이게 뭐지? 신기한데 해서 빵 사 먹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때 제가 먹었던 빵이 한 지금 가치로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수억 원어치 빵을 먹어본 사람인데 그 와중에 제가 빵 먹을 동안 우리 박 작가님께서는 2014년에 50만 원대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 10년째 그냥 가지고 계신다고. 물론 중간에 마음이 좀 흔들릴 때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꾸준히 확신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억 원 넘길 때까지 어떻게 그걸 다 버티고 계십니까? 저는 버틸 수 있었는데요. 네. 그 저희 아내는 뭐 더 심합니다. 빵 사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피자 드셨나요? 네. 네. 우리는 10년 동안 이렇게 등락 있었을 때 그렇죠. 저점에서 꼭 팝니다. 저점에서.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판다. 그러니까 네. 사기는 그때 다 샀고요. 저점마다 이제 팔게 되는데 안 팔면 잠을 안 재웁니다 아내가. 그래서 저점에 판 기록이 많죠. 그럼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이제 상당수는 갖고 있죠. 갑자기 작가님 확 가까워지는데 요게 확신이 있어야 사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365일 중에 360일이 괴로운 자산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가지시는 거예요? 비트코인 참 독특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기 전에 주식 투자나 이런 걸 주변에 권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제가 발견한 게 2014년 2월인데 네. 제 첫 책, 비트코인 첫 책이 5월 20일에 나옵니다. 보통 출판사가 한 달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2달 동안 잠을 안 잤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뭐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힘들 때도 제가 깨달았던 게 맞다는 이제 확신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최고점을 늘 돌파하는 자산도 없잖아요. 반드시 돌파하잖아요. 최고점을. 3년 주기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로그 함수로 오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자연수 그래프로 보면 2017년 이전은 그냥 바닥에 붙어 있는 걸로 보이죠. 근데 똑같습니다. 모양은. 그래서 1, 10, 100 달러 기준으로 네. 1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이런 상용 로그로다가 이제 그리면 1에서 10이 가는 게 1이고 10에서 100이 가는 게 1이거든요. 그래서 1, 2, 3, 4를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꽤 직선으로 예측 가능한 선이 나옵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요? 네, 패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측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감기 전 한 11개월 동안 좀 오르고요. 반감기 끝나고 또한 1년 동안 오릅니다. 그래서 반감기 전 11개월 저점 기준으로 최소 20배에서 최대는 과거지만 100배까지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패턴을 보면 2023년 초에 상승장 시작 전에 3천만 원 그쵸. 잡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1억이지만 그래서 20배라면 이제 6억이죠. 근데 아직 남았다. 근데 질량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과도하게 보면 안 되고요. 예. 그러나 이 패턴이 쭉 가는 거죠. 상승의 모멘텀은 남아 있고 과거처럼 이렇게 몸집이 시가총액이 그때보다 무거워졌으니까 그럼요. 이렇게 비열이 그렇게 낮지 않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반감기라는 게 마침 다가와요. 4월 21일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감기가 도래했을 때 통상적으로 몇 배에서 몇십 배가 올랐던 게 과거의 패턴인데 이번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반감기 그 자체가 이벤트로 사람들한테 막 오르고 이런 그런 이벤트가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1월 10일에 SEC의 그 ETF 승인은 중요한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막상 그 그렇죠. 이후로 한 달 동안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 반감기는 예정돼 있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사람들한테 임팩트는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네. 반감기가 뭐냐면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채굴자들의 수익이 약화되죠. 그래서 영세한 채굴자들이 이제 업계를 떠납니다. 못 버티고. 그게 한 2, 3개월 이상 진행이 돼요. 아, 비닐하우스에서 컴퓨터 돌리던 분들. 네. 네. 그래서 영세한 분들이 떠나면 이제 매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큰 손들만 남는다. 네. 그래요. 지금 일단 상황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네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부터 저는 진짜인가 아직 모르겠어요. 이런 의견도 주시고 부인이 현명하시네요. 그때 팔기 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하는 상황인데 미국 대선도 비트코인과 무관치 않다? 이거 맞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대선이 4년 주기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반감기도 4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늘 궤를 같이 하는데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로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 북핵 위기가 심각했습니다. 네. 그때 북폭설이 나오고 하면서 비트코인 크게 뛰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세 불안하고 관련이 있다. 전쟁하고 관련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쟁이 일어난 나라의 국민들이 해외로 자산을 옮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비트코인이 약진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블랙링크의 레리 핑크 회장도 언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될 미국 대선이 그렇게 아름답게 끝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한쪽이 한쪽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않는 한 불복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래서 네. 미국이 내전에 준하는 혼란으로 들어간다면 비트코인 모멘텀이 올 거라는 전망이 있죠. 그러니까 갈등이 극대화돼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면 그걸 모멘텀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값이 올라갈 거다. 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지금 5월에 이더리움 ETF 현물 상장에 대한 승인도 이벤트로서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아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회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요것도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대략 4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만약에 5월에 이더리움이 승인된다면 그건 이더리움만이 아니라 이 업계 전체에서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SEC가 분명히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은 대세다. 미국 기업 보고 빨리 뛰어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관찰했을 때 미국의 SEC가 굉장히 그 보수적이거든요. 비트코인 안 좋아하잖아요, SEC는. 그렇죠. 이번에도 네.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비트코인 저주했어요. 그러나 승인했죠. 너는 자격이 없어 합격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격이 없는데 합격 이거는 뭐예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까지 그렇게 정치적 비용을 선거가
선거가 있는 해 SEC가 질 건가.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올랐다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를 바로 승인하면 이더리움 투자자들 쪽을 지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 관계자들이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중립적으로 보이고 싶겠죠. 근데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되고 이더리움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런 반론은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똑같진 않고요. 그 비트코인이 이번에 승인이 된 것은 법원에 작년에 그 SEC가 패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더리움 가지고는 아직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다르고 SEC가 논리를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반대 논리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구조가 다르고 얘네들은 성질이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처음에 그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무허가 증권 시비가 있습니다. 무허가 증권이다. 아, 이게 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비트코인은 그 시비가 없는 이유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창시자가 전혀 팔질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래량도 많잖아요. 며칠 전, 한 이틀 전인가요? 판교에 이더리움 창시자가 카페에 돌아다닌다고 그 SNS에 난리가 났었던 걸 보면 그 사람 얼굴을 알아볼 정도, 그 정도의 그 관심이 몰려있는 곳인데 여러 가지 의견 주십니다. 리플 등의 그 알트코인 관련해서도 질문들을 주시는데 제가 작가님 표현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강남의 아파트고 이더리움은 판교 아파트, 분당의 아파트고 알트코인은 휴전선 근처의 땅이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네, 2017년도에 저한테 누가 물어봐서 그렇게 대답한 건데 네. 이제 그게 회자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보니까 맞네요. 강남 아파트는 그때 이후로도 계속 좋았고. 그러니까 분당도 나쁘진 않은데 네. 하방이 좀 불안하죠. 분당만 해도. 근데 통일을 대비한 이제 휴전선 부근의 땅들은 통일 대박인데 그게 뭐 언제 온다는 기약이 없는 거죠. 아, 대답이 되셨을 것 같은데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그래서 금리 인하가 사실은 올해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금리가 인하가 안 된다 혹은 되게 늦게 될 거다 이런 전망 속에서 비트코인도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 있는데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진다.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까? 네, 비트코인도 그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기존 자산들하고 상관관계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2022년 금리가 증가하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원래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는 이제 채권하고 주식처럼 금리 영향을 안 받고 다른 영향을 받아서 비상관 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네. 금융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금리 국면에 들어가면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같으니까. 그래서 오를 때 더 빨리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기대감이 있다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올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반감기도 있고 ETF 승인도 있고 금리 인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관이야 뭐 총알이 충분하겠지만 개인 입장에서 보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갑은 한정돼 있는데 증시가 되게 좋으면 코인에서 빼서 증시에 투자하고 증시가 나쁘면 코인으로 가보자 이런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증시가 가면 코인은 계속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2021년도에는 같이 갔어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디커플링 됐었고요. 그렇죠. 지금 다시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다시 붙는다. 네. 그럼 같이 갈 수도 있다. 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뭐 경기보다는 자산 시장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자산 투자는 금리 때문에 더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이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그래서 좀 담아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결국은 가치를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저장하는 수단이다. 즉 대체 자산이기 때문에 나스닥 등의 시가총액 한 10%를 넘어가는 순간 비트코인의 그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돈이 좀 빠질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네, 뭐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제 기관들이 들어온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고요. 기관들이 들어온 지는 꽤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공식적으로는 안 했죠. 네. 근데 기관 자금이라는 게 이제 대리인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 대리인들이 실적을 이제 보고해야 되니까 연말이
연말이 되면 실적을 이제 좋게 보고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뛰어난 비트코인부터 팔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뭐 이렇게 그런 하락장들이 반복되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기관들이 이렇게 그 투자 자문사를 통해서 잡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 레버러지도 많이 쓰고 해서 비트코인이 더 요동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른 논리에 의해서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돈을 벌었다고 쳐요, 작가님. 그럼 언제 팔면 돼요, 이런 건?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사는 거는 누구나 하는데요. 이제 매도 시점을 잘 못 잡죠. 왜냐하면 2017년을 생각해 봤을 때 연초에 100만 원에서 연말에 2,500만 원을 갔거든요.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상승장이었지만 11월 달까지 1,000만 원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까지가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팔았어도 승자가 아니고 2,5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1,700만 원만 팔았어도 승자죠. 그 이후로는 뭐 몇 년 동안 1,700만 원 근처도 못 갔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죠. 그런 매도 시점을 잡는 어떤 스킬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없는데요. 강한국 작가라고 저랑 이제 같이 방송한 분의 책에 의하면 제가 추천사 썼는데 있더라고요. 고점 대비 25% 떨어지면 무조건 팔라고 하더라고요. 고점 대비 25%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될 수 있다. 네.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요. 한번 참고해 볼게요. 아니 근데 여전히 윤정훈 님도 이런 의견 주시네요. 근데 코인은 실물이 없으니까 뭐 통장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으니 진짠가 싶어서 투자를 못 하겠어요. 근데 관심은 있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를 좀 설득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비트코인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의 해바라기가 500억에 팔린다 그러면 우리가 신문에서 그걸 보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고의 해바라기 비싸다. 근데 만약에 고의 해바라기의 10,000분의 1을 나한테 소유하게 해주고 나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전시를 할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을 준다면 많이들 살 거예요. 지분 투자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은 고의 해바라기처럼 전 세계에 선택된 몇 명만 가질 수 있는 슈퍼리치들의 자산입니다. 우리한테는 실물이 중요하겠지만 슈퍼리치들한테는 모빌리티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손에 만지는 자동차가 자산이지만 슈퍼리치들은 자동차가 자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각 나라를 옮길 때 자동차는 못 옮기거든요. 비트코인은 옮겨집니다. 그래서 슈퍼리치들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서 슈퍼리치들한테 웃돈 주고 알바끼에서 팔자는 거죠. 그래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긴 한데 여전히 좀 무서운 마음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지식과 요 사이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게 되기도 하네요. 다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여전히 이게 투기적이다 이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우리 10년 동안 공부하신 작가님처럼 신중하게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우태민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